1984년 평양 순안공항.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떠나는 12살 소년의 눈에 비친 비행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북한 1%의 특권을 누리며 체제의 엘리트로 양성된 소년. 그는 훗날 북한 외교의 핵심 인재로 거듭났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선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체제의 심장부에서 목격한 참혹한 진실과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공포, 그리고 필사의 탈출극, 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충격적인 고백과 숨막히는 망명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72년 북한 권력의 심장부인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일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동당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일전선부 소속의 간부였습니다. 대남 공작과 대외 연락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리일규는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 99%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특권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평양의 최고급 교육기관을 거치며 그는 체제의 엘리트로 양성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를 따라 알제리와 쿠바 등 해외로 나갔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국 땅에서 보내며 그는 폐쇄된 북한 사회의 장벽 너머에 존재하는 드넓은 세상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잠재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어 감각을 익힌 리일규는 평양 외국어학원과 평양 외국어대학교를 거치며 불어와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평양 외국어학원에는 북한 외교관 지망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훗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서 한국으로 망명해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도 있었습니다. 리일규와 태영호는 학원 동문이자 외무성 내에서도 소문난 탁구 라이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탁구대 앞에서 승부를 겨루며 우정을 쌓았고 서로를 북한 외교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여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들은 자신들이 훗날 같은 길을 걸어 사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북한 외무성에 입부한 리일규는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페인어권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의 분석과 전략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이 어떻게 생존하고 외교적 거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리일규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체제의 논리를 가장 세련된 외교적 언어로 포장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평양의 고위층은 그를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리일규의 외교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은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되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는 설탕포대를 싣고 있었으나 그 밑에는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 21 전투기 부품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무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적 망신은 물론이고 북한의 대외 신인도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기였습니다. 이때 리일규는 직접 파나마로 날아가 협상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집요한 교섭 끝에 사태를 수습했고 파나마 측으로부터 선박과 선원들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북한 외무성 내에서 그가 명실상부한 핵심 중의 핵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표창장을 받은 1등 공신이었지만 리일규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해외 공관에 충분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 외교관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그는 가족의 생계와 대사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쿠바산 시가를 밀수해 판매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짊어진 외교관이 뒷골목에서 시가를 팔아 연명해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충성의 대가는 가난이었고 체제는 그들에게 헌신만을 강요할 뿐 최소한의 품위조차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외교관이었으나 속으로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리일규는 쿠바 내 북한 식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차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그는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으로부터 노골적인 뇌물 요구를 받았습니다.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진 부패는 외무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뵙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못한 상사는 앙심을 품고 리일규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시도, 업무 실적에 대한 고의적인 과소평가, 인격적인 모독이 이어졌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인간적인 멸시와 부패한 조직 논리 앞에서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리일규의 가슴속에 망명의 씨앗이 박힌 결정적인 사건은 동료의 죽음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경 평양 순안공항 인근 강건군관학교 운동장에는 외무성 부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강제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외교의 상징이자 대미 협상의 주역이었던 한성렬 부상이
미국 간첩 혐의로 공개 총살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한성열의 몸이 찢겨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리일규와 간부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 단 한순간의 의심으로 저토록 비참하게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며칠간 밥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외무성은 더 이상 자부심의 공간이 아닌 언제든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공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리용호 전 외무상 일가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주중대사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으나 실상은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분노와 권력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북한 외교의 최고 수장이자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조차 가족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리일규는 이 체제에 미래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엘리트들은 체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빈 협약으로 보장받는 외교관의 권리는 평양의 광기 어린 숙청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리일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은 항상 술을 마신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며 호흡이 몹시 가빴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의 불안정한 성격과 예측 불가능한 명령은 북한 외무성 전체를 상시적인 비상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리일규는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이 언제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2022년 11월 김정은이 어린 딸 김주애를 군사행사와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리일규에게 큰 충격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저 가문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자식들까지 저 어린아이 앞에서 굽신거리며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끝내야 할 고통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리일규는 경추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쿠바의 의료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인근 멕시코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평양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치료 불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표창까지 받은 외교관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체제는 티끌만큼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의 개념을 삭제한 것은 리일규에게 마지막 사상적 타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너무 못 사니까 그들에게 남은 삶의 답은 통일밖에 없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에게 통일 포기 선언은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는 범죄와 같았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영구적인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보며 그는 더 이상 이 정권을 위해 일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망명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될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일규에게는 슬프지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의 표창장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셨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연좌제는 잔인하지만 직계가족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에게 탈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춰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할 대상은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식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망명을 계획했습니다. 실행에 옮기기까지 4개월 동안 그는 매일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사관 내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피하며 비행기표를 구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비밀이 탄로나면 가족 모두의 목숨이 끝장나는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조차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4개월 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져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11월 초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비행기표 예매를 모두 마친 리일규는 탈출 불과 6시간 전인 밤 8시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여권들을 꺼내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살자. 평생을 북한 엘리트로 살아온 아내에게 그것은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심장에 무리가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서린 간절함과 단호함을 본 아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미리 예약해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앞집에는 남편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 신경쇠약에 걸린 북한 직원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만 나도 그녀가 깰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집을 나서던 순간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돈과 신분증, 열쇠가 든 가방을 집 안에 두고 온 것입니다. 쿠바의 문은 밖에서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으나
그는 필사적인 기지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리일규의 심박수는 스마트워치에 150으로 기록될 만큼 폭발적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아들의 여권이 전산망에 즉시 뜨지 않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입출국 기록이 없는 새 여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직원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들을 게이트 앞에 세워두었을 때 1시간이라는 시간은 수만 년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대사관에서 추격조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는 게이트 쪽을 수만 번 돌아보며 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하바나를 떠나 제3국 공항에 도착했지만 진짜 사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 이민국 경찰들은 인권과 정치적 망명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리일규 가족을 환승 시간을 놓친 뜨내기 손님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베네수엘라행 비행기에 태우려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곧 평양으로 압송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리일규는 10여 명의 현지 경찰들과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는 셔츠가 찢어지고 바닥을 뒹굴며 30분 넘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체력이 다해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받고 공항으로 달려온 주재 대한민국 대사와 외교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대사는 현지 경찰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직접 보호하겠다. 그 서슬퍼런 선언에 강압적이던 현지 경찰들은 순식간에 기세가 꺾여 물러났습니다. 리일규는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위력을 뼈저리게 느꼈고 가족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들의 보호 아래 공항에서 10시간을 견딘 그들은 에어프랑스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거쳐 2023년 11월 12일 마침내 그들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고 공항을 가득 메운 평화로운 풍경은 그들에게 낯선 축복이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준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을 때 관계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짙은 초록색 바탕에 금색 국장이 새겨진 리일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엎드려 그 여권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소리를 내어 펑펑 울었습니다.